안녕하세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함께하는 저희 콜라보 방송인데요. 벌써 6번째 방송이에요. 진짜 매주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6번째 방송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 정말 특별하신 분을 특별하신 주제로 함께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바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의 박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데요. 네. 오늘 저희 처음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조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아주 말씀 듣던 대로 잘 돼 있고 다들 친절하시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콜라보 방송으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저도 방송을 쭉 듣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이 정말 많은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복부 비만도 정말 중요하고 당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이 심혈관계 질환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쵸? 네. 어때요, 좀? 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또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심혈관계 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에 너무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강연 후에 잘 전달드릴 테니까요. 질문도 많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벌써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하지만 잠시만 뒤로 하고요, 교수님. 네. 먼저 준비해 주신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넘기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춥고 안 좋은데 생방송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오래전부터 하였습니다. 제가 대사증후군 관련된 종사자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같이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내용하고 심혈관계 질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라서 대사증후군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인데 다른 편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소개 자랑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아, 네. 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아, 네.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학사, 석사, 박사 했고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심혈관 중재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등에서 또 심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는 좀 주 진료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지금 심혈관 질환이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많이 뵙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판막 질환, 선천성 심장병 질환 이런 질환 환자분들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질환이다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인사 조금만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강연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원빈님 들어와 주셨고요. 채선님, 그 다음에 랭커님, 평양공주님, 피노키오님 도 들어와 주셨고 또 평강공주님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교수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서 또 인사도 해주시고. 네. 네. 와이대 졸업생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네. 고진우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16학번 진우입니다. 교수님 강의 듣게 돼서 정말 좋다고. 네. 저랑 아주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잘 알고 있고. 진짜요? 예, 저를 매우 좋아해서 순환기내과를 하기로 거의
했던 친구인데 요즘 네.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네. 못 본 지가 한 3-4개월 돼 가지고요. 아, 네. 궁금하네요. 네. 랭커님이 저는 Y대는 아닙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효정님도 들어와 주셨고, 딸기팔공님 들어와 주셨고, 피노키오님께서 오늘 제 머리에 힘 왜 안 주셨냐고 했는데, 힘을 줬는데 조금 죽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태선님, 0100미니님 이렇게 채팅 활발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놨다가 강연 후에 이렇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심혈관계 질환은 화면 보이시죠? 제가 가리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게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네. 네. 심혈관계 질환은 저희가 심장 그리고 혈관 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지금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혈관의 병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과 또 큰 혈관의 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하면 심장에 있는 혈관의 병이기 때문에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습니다. 왕관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네. 코로너리 아터리 해서 관상동맥인데, 혹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피가 모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네.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흔한 심장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급성 심장사, 즉 심장마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심장혈관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고, 막히지는 않고 좁아서 이제 피가 부족하면 그런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관상동맥 질환이랑 허혈성 심질환, 사실 이름만 들으면 너무 무서운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병원에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앓으시고 계신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서 심장혈관이 조금씩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약간씩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에 대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혈관이 크게 3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동맥, 영어로 아오타라는 곳으로 피가 나가는데, 온몸에 피를 돌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가장 주 혈관으로 이제 대동맥으로 피를 뿜어주는데요. 네. 그 입구에 우관상동맥, 자전하행지, 회선지 세 혈관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피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정상은 이렇게 피가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혈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즉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그런 비만, 그리고 그 중성지방 상승,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협심증인 거고요. 네. 갑자기 피떡으로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뇌졸중도 어떻게 보면 이 심근경색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네. 이제 심근경색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뇌졸중인데요. 그러니까요. 뇌졸중은 당연히 마비도 일어나고 또 이제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같은 병인데 위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심장혈관이 아니라 뇌혈관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뇌경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경색, 뇌졸중 같은 네. 말인데요. 하지만 원인은 조금 다르고 위치가 다른 만큼 혈관의 특성도 좀 달라서 같은 병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위험인자, 즉 심근경색이 생기는 사람이 뇌졸중도 생기기 쉽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거를 통틀어서 다 관상동맥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네네. 지금 협심증, 심근경색을 통틀어서 네.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아까 이제 지적하신 뇌졸중까지 합친다면 심뇌혈관 질환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더 크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이제 동맥경화반 파열이라는 것의 원인으로 인해서 피떡이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 심근경색이 대표적이지만 불안정 협심증 그리고 ST 분절 상승 비상승 심근경색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게 다 어려우시면 그냥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심근경색.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우리 그 대사증후군의 주 메인 그 팩터인 그 요소인 비만, 그리고 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 인자고요. 네. 그 외에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 뭐 운동 부족, 그리고 아래에 좀 제가 따로 썼는데, 뭐 인종, 지역, 그러니까 지역은 이제 좀 고위도 좀 추운 지방이 조금 더 많다고 돼 있고요. 그래요? 미세먼지나 그 공해 같은 거, 그리고 네. 너무 좀 경제 수준이 낮다는 거는 이런 그 위험 인자를 가질 만한 원인도 그럴 만직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고 있다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위험 인자를 교수님 한번 보니까요. 다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이. 네네. 뭐 흡연, 뭐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근데 이 중에서 좀 특히 좀 많은 관련이 있다, 위험하다라는 인자를 좀 찝어주시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지금 저희 사전에 전혀 교감을 안 했는데 너무 네.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요? 네.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네네.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흡연과 당뇨가 되겠습니다. 흡연과 당뇨를 네네. 특히 가장 주의해야 나쁜 된다. 두 가지를 꼽으라면 흡연과 당뇨. 그래서 담배를 네. 피는데 당뇨 환자가 담배까지 핀다 이러면 저희가 둘 중 하나 무조건 조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당뇨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흡연은 의지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니까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하나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당뇨도 의지로 많이 조절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네. 뭐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둘 다. 예. 다음은 증상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빨리 찾아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통증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상은 아주 다양해서요. 그냥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묵직하다, 답답하다, 조인다, 뭐 뻐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심한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서 심상치 않은 어떤 통증, 흉통이 가슴 통증이 심하면 응급실 네. 오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등, 어깨, 목턱으로 그 통증이 뻗치기도 하고 또 흉통 없이 그런 등, 목, 턱의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호흡 곤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드물지만 특히 이제 고령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소화불량 같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심근경색이 오는 심근경색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참지 말고 빨리 좀 병원에 가는 게 네네. 중요할 것 너무 심한 같아요. 통증이 네네.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 문턱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응급실이 물론 조금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참지 마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진단은 증상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렇게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의사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증상을 얘기하냐, 왜 알아서 오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심장 마비도 물론 있지만 심장 마비 이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몸이. 네. 자연이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그런 셈이라서 그리고 또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 설명해 주세요. 위험 네. 인자 등을 막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걸 통틀어서 생활 습관 교정,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 뭐 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뭐 운동하고
뭐 싱겁게 먹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이제 조금 전문적인 단어라서 좀 그런데 뭐 별다른 건 아닙니다. 협심증의 심근경색의 약물 치료는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항효소판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네. 같은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약들은 뭐 특별히 안 해더라도 이 항효소판제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혈관의 보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네. 항효소판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혈과 또 응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몸은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뭐 칼로 베었을 때 피가 나면 그거 그냥 내비두면 죽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혈을 해주려는 피를 멈추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살아남은 어떤 인간의 어떤 특성이 지혈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원시 시대 때는 저희가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무슨 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서 크게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잘 되는 그런 유전적 특성을 가진 인간 종족들이 자연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결국은 피가 찐득찐득한 셈이고요. 그리고 원시세 때는 저희가 먹는 것도 부족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식생활이 풍족해지고 하면서 그런 피가 잘 굳는 성질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심장병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앞으로 또 자연 선택이 또 그렇게 피가 찐득찐득한 사람들은 또 사라지고 네. 조금 피가 묽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네. 그래서 지혈과 응고 작용을 지혈 작용과 하지만 또 몸 안에서 갑자기 피떡이 생기고 혈관이 막힌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인데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몸 밖으로 나온 피는 굳어야 하고 네. 몸 안의 피는 굳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요. 피가 바깥으로 흐르면 굳어서 그 상처를 피를 멈춰줘야 되는 거고요. 출혈을. 그리고 몸 안에서는 굳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몸 안에서 피가 굳어지고 피떡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그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혈 단계는 혈관이 먼저 그 혈관 상처가 나면 수축을 해서 피가 덜 가게끔 해주고요. 저희가 피가 크게 났을 때 꺼즈로 묶어주고 하는 것이 네. 피를 덜 가게 하는 어떤 그걸 원하는 건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혈관은 알아서 상처가 나면 그쪽에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한다는 네네, 거죠?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그리고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거기를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상 혈관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혈관에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피떡이 안 생기게끔 잘 윤활이 되게끔 피가 잘 돌게끔 해주고 있다가 상처가 나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그 상처가 난 부위를 가서 붙어주는 어디이죠? 부착이 일어나고 네. 부착이 일어나면서 혈소판이 활성화가 돼서 얌전했던 혈소판이 별사탕처럼 뾰족뾰족해지면서 상처를 막고 또 주위에 있는 혈소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피떡을 형성해서 상처를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지금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뭔가 응집이 되면서 혈전이 네, 생성되는 맞습니다. 거는 정상인데 네네. 이게 어쨌든 상처가 안 났는데 점점 이런 게 쌓이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좋은 지적을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너무 서둘렀는데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심장 혈관이 지름이 한 3에서 한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에서 4mm요? 네네. 네. 센치가 아니라 밀이거든요. 네네. 그 관상동맥의 지름이. 그래서 뭐 이런 혈액 응고, 지혈 과정이 일반적인 혈관에서 일어나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작용인데 정상. 네. 심장 혈관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피떡이 차면서 혈관을 막아서 네. 심근경색으로 나타나서 그 숙주, 그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어. 애초에는 보호하려는 작용이었는데 그것이 위치나 상황에 안 맞으면 사람을 죽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런 혈소판의 작용, 활성화, 혈소판의 본연의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 세로토닌, ADP, 스롬복산 A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혈소판 피를 묽게 하는 약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을 차단하거나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약제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약물 중에 이제 피를 묽게 하는 항효소판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시술, 어떤 저희가 심장혈관에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시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어떤 사례를 조금 2가지 사례를 보고요. 그 후에는 또 심혈관계 질환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업데이트된 그런 최신 시술에 대해서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상동맥 조영술, 또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 네. 네, 정말 유식하신 것 아니, 같은데. 아니. 환자가 여기, 있으신가요? 네, 가족분 중에? 여기 오랫동안 있다 아, 보니까, 네. 네, 주워 들은 게 많은가 봐요, 네네네. 교수님. 네네. 가족분 중에 환자가 있으시면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일 수 있는데, 심장의 혈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좀 덜 아프고 그리고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 초음파, 뭐 심전도 이런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혈관을 자세히 보면서 또 덜 위험하게 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CT나 MRI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검사들은 많은 정보를 주고 정말 좋은 검사들인데, 심장혈관이 실제로 막혔을 때는 CT를 찍어가지고 뚫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 같은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접근하기 쉽고 나중에 시술 후에 지혈이 쉬운 그런 우리 몸의 부위가 손목하고 허벅지 쪽입니다. 그래서 요골동맥, 대퇴동맥이라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저희 기구가 심장까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 안으로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넓히고, 스텐트, 용수철, 그러니까 볼펜 스프링 같이 동그랗고 길쭉한 그런 금속 구조물을 펼쳐서 좁아진 곳을 넓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네네. 대퇴동맥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건가요? 아, 네네. 네. 대퇴동맥으로 시술을 한 다음에 네. 시술한 후에 저희 기구를 제거하면 당연히 그 대퇴동맥에는 지름이 작게는 0.5cm에서 뭐 크게는 거의 0.8, 1cm에 가까운, 그러니까 8mm에서 한 1cm에 가까운 정도의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멍이 막히게끔 하려면 이제 지혈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동맥이라는 거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지혈을 하기 위해서 뭐 수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짧게라도 이렇게 지혈하는 기구를 써서 눌러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거기를 이렇게 혈관을 묶어주는 그런 지혈 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덜 힘들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영술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스텐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을 찍어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잠시 후에 예시에서도 이제 사진을 실제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조영술 외에 혈관 안에 좀 더 자세히 그 안에가 피떡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기름때가 낀 동맥경화가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혈관 내 초음파라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성질을 이용한 기구들이 저희가 보통 한 3가지 정도 현재 쓰고 있는데, 네. 혈관 내 초음파 3가지 정도의 2가지 OCT라는 근적외선 쓰는 것과 이 노랗게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을 측정해내는 니어 아이브스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혈관 안쪽부터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단면을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제일 심한 곳을 저희가 스틸 화면으로 잡은 건데, 지금 여기 영어로 있어서 죄송한데 8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체 혈관이 100이라면 82% 정도 좁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같은 환자의 같은 혈관 부위를 2가지 검사로 따로 검사한 내용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확인할 때 뭐 망원경을 쓰고 또 레이더를 쓰기도 하고
할 수 있듯이 어떤 그런 저희 가지고 있는 기계, 과학적인 원리가 다른 두 가지 기구를 써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뭐 모든 환자에게 이런 두 가지 검사를 다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두 가지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 편해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교수님 이렇게 근데 혈관의 단면을 보니까 저는 좀 신기한데요. 네네. 혹시 이게 퍼센트 기준이 있나요? 몇 퍼센트가 막히면 바로 시술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희 그 우리나라는 이제 네. 의료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네. 이제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고 심사평가원에서 이 정도면 스텐트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퍼센트를 일반적으로 한 70%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70% 되는데요. 정도? 예. 네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90% 이상 좁아져 있더라도 네. 스텐트를 꼭 하지 않고 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그렇군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데요. 네. 대체적으로 그래도 70% 이상은 좁아져 있어야 스텐트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순환기 내과, 심장 내과 의사인데요. 내과에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과 말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흉부외과라는 과가 흉부외과. 있습니다. 네. 예예. 스텐트로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판막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스텐트는 이제 좁은 데를 억지로 넓히는 상황이고요. 우회 수술이라는 것은 그 좁은 곳을 우회해서 돌아서 혈관을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흉부외과에서 하는 수술이고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시술이 그럼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는 굳이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에 흉터도 지고 하는 우회 수술을 할 이유는 없는데요. 네. 너무 여러 군데 스텐트를 해야 되거나 또 아. 스텐트를 여러 번 해서 계속 재발이 오는 경우거나 네. 또 여러 군데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됨과 동시에 판막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회 수술을 하면서 판막 수술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교수님 강연이 마치고 제가 한꺼번에 잘 전달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실제 두 예를 보겠는데요. 네. 당시 70세 남자분이셨고 가슴이 아파서 오셨고 심전도라는 검사를 통해서 응급실에서 저희 의사들이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네. 이분은 아까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 흡연을 하셨고 당뇨가 있는 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혈관을 찍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지금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거꾸로 된 기역자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저희 카테타라는 저희 기구고요. 네. 혈관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막힌 겁니다. 이 커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예, 보이시는구나. 보입니다. 예, 네네. 여기 부분이 완전히 막힌 거고.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를 급하게 뚫어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와이어라고 그래서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넘겨서 뚫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나간 다음에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어린이날 같은데 이렇게 저희 꼬마 애들한테 이렇게 불어주는 풍선 있지 않습니까? 네. 동그랗고 길쭉한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기는 아주 작겠죠. 지름이 뭐 3mm에서 4mm밖에 안 되는 혈관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작은 그런 길쭉한 풍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서 그 좁은 부위에서 이렇게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넓히면 그다음 시술을 그다음에 스텐트라는 걸 이렇게 넓히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아까 이게 같은 혈관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여기 이 부분이 막혀 있어서 피가 전혀 안 가던 분인데 이렇게 큰 혈관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심장에 한 50% 이상 피를 주는 자전하인지가 중간에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뭐 뚫어주든 아니면 우회 수술을 해서 혈관을 붙여주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뭐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술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그 두 번째 두 번째 경우고요. 케이스인가요? 네네. 네. 방금 보신 어떤 그런 심근경색 환자에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분은 제가 이제 음주가 또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그런 실내인데요. 55세 남자분이시고 진단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이라는 거는 심장이 뛰는 게 약해서 심장 기능을, 펌프 기능을 잘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담배 하시고 매일 소주 한두 병 정도 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보통 네. 매일 소주 한두 병 드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우 저 그 무슨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 좀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게 방송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 뭐 거의 정말 좀 중독? 너무 나쁘게 볼 네. 텐데 이분은 아주 멀쩡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도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으셔서 소주가 많이 네. 팔린다고 하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요. 반주로 먹던가 아니면 너무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든 매일 소주 한 병 정도씩 막 저녁에 한 잔씩 이렇게 먹는 분들이 제법 흔합니다. 그러니까 반주로 드시는 분들 특히 많으실 것 네, 꽤 같아요. 흔해요.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꽤 흔하게 네. 접할 수 있어서 음. 이분이 특별히 뭐 막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근데 본인도 뭐 나름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신데 이렇게 약간 폐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여기 원래 뾰족해야 되거든요. 폐의 이 끝부분이 심부전으로 오셨고 심장 뛰는 것을 이렇게 좀 처음 보실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지금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제 그 치료한 후에 심장 뛰는 거랑 비교하면 거의 서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심장이 심구열율이라 그래서 심장이 피가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짜주는 양이 50에서 6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분은 당시 한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 치료를 잘 하고 나서 그리고 조영술을 해봤는데 조영술은 아까 첫 번째 환자랑 달리 아주 깨끗하게 피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즉 혈관은 아주 좋으신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부전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술 끊게 하고 치료를 했더니 지금 왼쪽이 아까 보셨던 심장 초음파고요. 네. 오른쪽이 지금 좋아진 상황입니다. 확실히 네, 3개월 다르네요. 확실히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년 후입니다. 이게 왼쪽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고 여기 2년 후에 지금 심장의 박동이 훨씬 더 아주 다이나믹하게 네. 그리고 심장 근육도 많이 두꺼워지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였던 게 40%까지 좋아졌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심구열율이라는 게 10%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나요? 어떻게 이 정도면 어때요? 지금 질문이 너무 예리해서 제가 너무 계속 놀래고 있는데 그래요? 저희가 사전에 전혀 잘하고 짠 게 있나요? 아닌데 네. 제가 생방송 5분 전에도 아무도 준비를 안 하시길래 그때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나 능숙하게 잘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심구열율이 10% 정도면 저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을까? 막 그러니까요. 밤에 병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네.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일단 호흡곤란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아까 이 증상이요? 환자분도 네네. 제가 엑스레이에서 폐에 뾰족해야 되는데 좀 뭉툭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늑막에 물이 찬 건데 그래서 심장이 잘 안 뛰어주니까 심장 뒤에 있는 폐에 물이 차서 그래서 폐에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숨이 찰 수가 있고요. 그런 호흡곤란이 가장 흔하고 네. 그 외에 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여기 늑막에 물이 차면 그리고 뭐 기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심장 혈관 시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 그다음 초음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는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점점 시술이 늘어날 그런 구조심질환 시술이나 대동맥 시술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뭐 거의 뭐 전문가. 의사 뺨치는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심혈관 중재학회 구조심질환 연구에서 이렇게 구조심질환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뭐 저희 영광스럽게도 뭐 이렇게 책이 많긴 하지만 2020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서 여기 조그맣게 여기 노랗게 축하드려요. 네.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년에 가까이 한 뭐 거의 70-80명의 국내 나름 이제 국내의 석학 이제 뭐 저희 심혈관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책인데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서 볼 정도는 아닌데요. 어쨌든 우수도서에 선정돼서 자랑을 하나
해봤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다 탑이라는 시술인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그림에서 보면 제가 심장이 피를 짜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런 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큰 혈관, 대동맥이라는 곳으로 피를 뿜어준다, 온몸으로 뿜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구에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정상은 이렇게 세 엽으로, 세 조각으로 잘 예쁘게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요. 심장이 피를 딱 뿜어줬을 때 이렇게 예쁘게 빵긋하게 열려야 되는데 조금 나이가 드시고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뭐 당뇨 이런 게 좀 있고 하시면 이렇게 퇴행성으로 노화가 일어나서 네. 충분히 열리지 않고 살짝 열리는, 덜 열리는 그런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협착증이 너무 심해지면 마찬가지로 급사할 수 있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큰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협착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성 이런 건 치료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애니메이션 요거는 뭐 유튜브에서 이쪽 이 디바이스, 이 기구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뭐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 와이어 철사가 이 대동맥 판막을 통과해서 협착증 있는 판막을 통과한 다음에 저희가 풍선 시술을 거기다 이렇게 넓혀가지고 아까 이제 저희 스텐트 시술한 것처럼 확 넓히고 그 다음에 그냥 넓혔다 나오면은 다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스텐트랑 비슷한 판막형 구조물을 대동맥에서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풍선 위에다 얹힌 다음에 그 판막을 통과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확 부풀리게 됩니다. 네. 이 부풀릴 때는 심장을 잠깐 멈춰놔야 되고요. 그래서 짧게 한 몇 초 정도 심장을 살짝 멈추게 되고 이렇게 확 부풀려서 좁아진 판막을 넓히는 그런 대동맥 판막 확장 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 1,500개에서 지금 최근에 거의 2,000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아직은 좀 비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핫한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크게 기구가 두 가지인데 방금 보신 첫 번째 기구,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기구가 있고 두 번째 기구는 풍선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펼쳐져서 이 대동맥 판막에 그 원래 있던 판막을 밀어붙이고 새로운 판막을 넣는 그런 시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가장 고약한 게 심장에 그 맥이 불규칙해지면서 이렇게 피떡이 형성이 된 게 머리로 날아가서 뇌졸중, 중풍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막아줘서 중풍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애니메이션 잠깐 보여드리면, 심장에 들어가서 이 부분, 그러니까 좌심방이라는 곳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곳을 이렇게 기구로 막아서 혈전이 뇌졸중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시술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천성 심장병 중에 심방중격 결손이라고 이렇게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근데 성인도 가끔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긴 것 기구를 넣어서 쉽게 구멍을 막아서 예전에는 다 수술하던 게 근데 뭐 시작한 지는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갑자기 멀쩡한 뭐 20대 이런 사람들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심장에 나논공 개존증이라는 작은 구멍이 남아 있다가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에서 생긴 정맥 혈전 같은 것이 날아가서 뇌졸중을 또 일으킨다 이래서 그것을 또 비슷한 아까 심방 중격결손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막아주는 그런 나논공 개존증 폐쇄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을 통과해서 한쪽을 펼쳐주고 잡아당겨서 또 반대쪽을 펼쳐주는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수술 없이 시술이죠. 혈관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시술로 수술 없이 상처 없이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트랄 클리비라 해서 이제 최근에 몇몇 병원에서 큰 병원들에서 시작된 판막 질환을 또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판막이 잘 안 닫히는 승모판, 역류, 폐쇄 부전인 경우에 승모판이라는 판막이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판막인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인데 그것이 잘 안 닫혀서 피가 셀 때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마치 저희 클립 같은 걸로 찝어가지고 새는 부위를 줄여주는 그런 시술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아직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타비 수술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또 이 클립 굉장히 수술도 비용이 한 있네요.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병원에서 버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수입해서 나가는 기구나, 걸로만 네, 그쵸, 하고, 예,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여줘서 일시적으로지만 이 승무판 역류를 막아줘서 숨찬 분들이 아주 숨이 덜 차게끔 그렇게 하는 시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최신 지견들이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던 거를 또 시술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대동맥 확장증, 박리증에 대한 스텐트 시술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난 흉부 및 복부 대동맥류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동맥이 고혈압 등으로 해서 찢어져서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응급수술에서 12시간씩 수술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스텐트형 기구를 넣어서 또 쉽게, 이것도 시술로 가능하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처, 흉터 없이 또 네. 빠르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심장 혈관 질환은 관상동맥 질환, 또 허혈성 심질환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심장 혈관의 병이 생기는 원인이 이런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복부 비만, 당뇨,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 중성지방이 높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그런 상황이 결국 이런 심장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협심증 중에는 안정형 협심증, 뭐 수축성 협심증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이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위험 인자로는 대사증후군, 흡연, 스트레스 등등이 있었고, 치료는 피 묽게 하는 항혈전 치료, 항응고 치료가 있었고, 위험 인자를 줄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시술은 조영술이나 혈관내 초음파 있는 거 보셨고, 스텐트 삽입술하는 거 보셨고, 그리고 구조심질환 중재 시술로 아까 말씀드린 대동맥 판마 협착증 때 탑이, 네. 뇌졸중 예방하는 그런 좌심방위 결찰술, 그리고 그 심방 중격 결손이나 나농공 개존증, 폐쇄술 등이 있고요. 대동맥 중재 시술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술 대신 전신 마취하고 가슴 열고 뭐 어디 배 열고 하는 수술 대신 혈관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런 심장과 또 대혈관 질환을 안전하고 또 빠르게 치료하는 그런 분야를 중재 시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심혈관계 정말 총 개론을 뭔가 들은 네. 듯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네.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 영상으로 보면 되게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술로 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한데 네네. 어쨌든 안 받으면 좋겠죠, 교수님?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얼른 빠르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오른쪽에 이 질문이 조금 쌓여 있는데요. 원빈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320kg인 가수분이 돌아가셔서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위절제 수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원래도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비만, 고도 비만이죠. 뭐, 네. 초극 고도 비만이신데, 뭐, 이건 이제 실제 지금,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위절제 수술 자체가 엄청 위험한 수술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절제 수술도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부위를 조금 묶어주는 수술도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아예 저희가 위를, 절반 이상 자르고, 12지장을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그러니까 위암 같은 때 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저분이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그분이 왜 돌아가는지도 저도 잘은 모르겠고, 하지만 네. 위절제 수술 자체가 엄청 위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 얘기대로 뭐 300kg가 넘어가고, 뭐 200kg가 넘어가고 이런 정말 극초 고도 비만인 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위험 인자가 좀 네네.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리나님께서 고지혈증 약으로 리피로를 드신다고 하네요. 리피토에서
리피로우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차이가 좀 있는지? 네네. 이제 아주 그 본인의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본인 몸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약 이름, 모양, 용량 이런 거 혹은 또 본인이 왜 리피로를 먹고 있는지 즉 본인의 그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다 알고 계시다면 정말 최고로 모범 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리피토나 리피로 모두 아토바스타틴이라는 그런 그 성분명을 가진 그런 약제고 회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뭐 음식을 만들고 뭐 똑같이 짜장면이라 해도 맛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뭐 일단 가격이 다를 거고요. 모양도 네. 다르고 또 효과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뭐 리피토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뭐 처방해 주시는 의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충분히 대화를 해서 뭐 필요한 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성분은 하고 동일한 있습니다. 약이다. 네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받아보면요. 아,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혈관이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 식습관이랑 운동만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거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닙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예, 좋습니다. 혈관이 이제 막혔으면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봤듯이 막히면 뚫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힌 거는 절대 좋아지지 않고 뚫어주거나 뭐 우회 수술을 하거나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식습관이나 운동요법을 잘 하시면 막히기 직전에 좁아지는 혈관이 있다면 그 좁아진 것이 조금 넓어지기도 하고 네. 또 좁아진 거에서 막히지 않게끔 조금 좀 시기를 늦추거나 뭐 안 막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쨌든 효과는 있다.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분명하게 되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장마비, 마른 분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흡연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뭐 저렇게 이분적으로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연을 하시면 이제 군것질이 늘면서 비만이 생기는데 그래서 금연을 한 이점과 살이 쪄서 비만이 생기면서 나쁜 그것이 상충해서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몇 킬로가 느느냐, 뭐 얼만큼 이제 완전히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만도 분명히 나쁘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뭐 막상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둘 다 안 좋은 인자다라고 네네.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꼭두각시님께서 피가 좀 진하신가 봐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체감으로 느끼는 달라짐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셨고. 네네. 지금 홍 박사님 추천이라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예방이라고 보입니다. 즉 현재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한 걸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 먹는 것은 현재 효과가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위험 인자도 없는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연히 아스피린 먹는 거는 현재로서는 위장관 출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피가 굉장히 탁하다. 그 탁한 어떤 기준 중에 뭐 담배를 피시는 수도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좀 높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복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달라짐을 느낄 수 없다는 게 그 피가 탁한 것을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뭐 절이 되든지 할 수도 있고요. 피가 뭐 났는데 금방 멈춘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스피린을 매일 드신다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권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뭐 분명히 그 약 효과는 있을 건데 그것이 꼭 먹어야 되는 거랑은 조금 별개고요. 그래서 1차 예방으로는 현재로는 이 적응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겠지만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조무사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고지혈증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 빨리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이제 건진을 보면 이제 2번에 1번 정도 고지혈증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바로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한다는 건 아마 그 경계선에 있는 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아까 얘기한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는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해야 되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고지혈증 검사를 다시 정확히 체크해 보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해야 돼서 뭐 그게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뭐 정해진 어떤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어쨌든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네네.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너무 강의를 늦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해요. 질문 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하게도. 네네. 그러면 마리님 질문이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네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성 희귀 혈소판 감소증? 혹시 요거 이거는 이제 네. 엄밀히 말하면 심장 질환이라기보다는 혈액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과 중에도 순환기 내과, 심장내과가 아니라 혈액내과 쪽 파트라서 제가 뭐라고 딱 정확하게 정보 전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혈액내과라는 과가 있으니까 가서 혈액내과. 네. 혈액종양내과 혹은 혈액내과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미코미님께서 말씀하신 심혈관 질환의 모든 원인을 심하진 않지만 조금 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올해 40살 되셨는데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조금 혹시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많은 사이트들에서 저런 것들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네네. 지금 40세면 일단은 이제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는데 40세면 보통 남자 45세 이하, 여자 55세 이하, 뭐 50세 이하 뭐 이렇게 따지니까 젊으셔서 그걸로는 점수가 안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혈압 가지고 몇 년에 몇 %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혈압도 애매하고 콜레스테롤 당이 다 애매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미리 다 예방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잘 체크해 보시고 운동하시고 살 안 찌시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질문을 네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교수님 직접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친절하시다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랑 이사님께서도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다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칭찬의 댓글을. 제가 아는 분이 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네. 네네.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가 콜라보로 하는 6번째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강의를 좀 길게 하는 바람에 많은 질문을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저도 아주 저희 환자분들 혹은 또 환자가 아니신 건강한 또 저희 건강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익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시에도 이어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